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거시적인 이야기보다 가계와 소비자 등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 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소식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의 환급이 시작됩니다. 건보료를 돌려주는 건 아니고 병원을 많이 찾아서 소득 기준 대비해 의료비를 많이 쓴 분들에게 환급하는 작업입니다. 1인당 평균 131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게 되고 주의할 점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일단 환급의 규모와 자세한 기준 전해주시죠. 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13만여 명에게 약 2조 8천억 원,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지난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환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건데요.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는 본인 부담액을 87만 원, 상위 10%는 808만 원보다 많이 냈다면 그 초과분만큼 돌려줍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엔 상한액이 최대 1,05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자의 약 90%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고 절반 이상은 65세 넘은 노인들입니다. 대상자 대부분에겐 사전 등록한 계좌로 환급액이 지급되는데요. 등록한 계좌가 없다면 안내문이 발송되고 공단 홈페이지나 앱, 전화, 지사 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료비를 쓰고 실손보험 보장을 이미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경우 건보공단에서 받는 환급금만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을 차감하거나 환수해갈 수 있습니다. 공단과 보험사 양쪽에서 받는 건 이중보상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건보공단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주는 판례를 내놨습니다. 건보공단의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규모가 매년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환급 대상자는 47만여 명, 지급액은 5,500억 원가량 늘어 각각 연평균 6.5%, 5.6%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경영난으로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의 안전판이 더 강화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소상공인들에게 그 보험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는 혜택을 확대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보험과 노란우산 둘 모두 변화가 있는 건데 먼저 고용보험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 동안 월 최대 202만 원의 시력급여와 함께 직업훈련을 제공받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전체의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현재 3만 명에게 5년 동안 납입보험료의 최대 80%를 대신 내주고 있는데 이 지원 대상을 오는 2030년까지 2배가 넘는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혜택은 어떻게 확대됩니까? 네, 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 중앙회가 위탁 판매하는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의 60%에서 최대 전액을 내줍니다. 또 10년 장기 가입자가 경영 악화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을 현재 환급금의 16.5% 수준에서 4% 수준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각종 혜택의 기준이 되는 경영 악화의 척도도 완화가 되는데요. 직전 3년간 수입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서 20% 이상만 감소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공제 납입 한도를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 한도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해서 목돈의 복리 이자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꼭 2달이 됐습니다. 그간 대출과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줬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대출 금리는 올랐습니다.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모두 2달 연속으로 올랐고 신용대출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예금 금리는 10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우선 대출 금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4.06%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가계대출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한 4.2%를 보였는데 8달째 내림세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0.03% 오른 3.96%를 기록해 올해 6월 3.96% 이후 2달째 상승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3.75%로 0.04%포인트 뛰었는데 지난 6월 3.71% 이후 2달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역시 0.31%포인트 오른 5.34%로 집계됐는데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주택담보, 전세자금, 일반 신용대출금리가 상승했음에도 가계대출금리가 하락한 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 신용대출 비중이 축소된 영향인데요. 한은은 일반 신용대출금리 상승은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기존 연소득을 초과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던 고신용차주의 신규 대출 비중 축소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상품을 모아서 평균으로 통계를 내면 떨어졌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만나는 금리는 다 올랐다는 거군요. 예금 금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51%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10월 3.37% 이후 10개월째 하락인데 정기예금 금리 하락 등의 영향입니다. 순수 저축성 예금은 0.04%포인트 하락해 2.5%로 내려왔고 시장형 금융상품은 0.01%포인트 떨어져 2.54%를 기록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금리 역시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대출금리도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떨어졌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받는 곳은 역시 부동산입니다. 특히 서울은 대책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모두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평균의 문제로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컸습니다. 최나리 기자. 우선 최근의 서울 거래량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 28일부터 현재까지 2개월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매매는 계약 해제건을 제외하고 모두 110건입니다. 이는 대책 시행 전인 2개월간 거래량인 225건의 48.9%로 절반 정도입니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입할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제한된 데다 지난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까지 시행됐는데요. 분양권, 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되다 보니 잔금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네,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은 강남 지역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여전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6.27 대책 시행 이후 강남 3구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 계약은 16건으로 14.5%입니다. 지난달 15일 강남구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면적 179.9제곱미터 26층 입주권이 78억 6,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입주권 매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북에서도 마포구 공덕동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분양권이 지난달 27억 원에 거래되는 등 주요 단지 분양권과 입주권은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국내 세대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가 대세가 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결국 1,000만 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5 중 하나는 혼자 사는 시대가 된 건데 자세한 최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세대 원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행정안전부가 오늘 발간한 2025 행정안전 통계 연보를 보면요. 주민등록 기준 지난해 말 전체 세대수는 2,411만여 세대로 4년 사이 약 100만 세대가 증가했습니다. 1인 세대가 세대수 증가를 주도했는데요. 2020년 906만여 세대에서 지난해 1,012만여 세대로 뛰며 1인 세대 첫 1,0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비중도 같은 기간 39.2%에서 42%로 2.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2인 세대도 540만 세대에서 601만 세대로 늘어난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461만 세대에서 67만 세대 깎인 394만 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에서 지난해 5,122만 명으로 뒷걸음질쳐 5년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특히나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연계된 문제라서 상황이 더 심각한데 그나마 최근 희망적인 출생아 수는 최신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통계청 인구 종양 자료인데요. 6월 출생아 수가 19,953명으로 1년 전보다 9.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째 증가세를 보인 건데요. 30대 여성 인구 증가와 지난해 1분기 혼인 건수 확대, 출산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평균인 6월 합계 출산율도 0.76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06명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3.6% 늘며 9년 만에 증가했는데요. 특히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혼인관계 밖에서 태어나며 혼외 출생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어서 몇 년째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이자 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을 둘러싼 저희 SBS 비즈 단독 보도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은행은 상생 압박을 받으면서 다양한 채무 감면이나 이자 지원 제도를 내놓고 있죠.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도 더 억울하고 충격이 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원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어찌됐든 직접 송금을 했다면 거의 보상이 안 됐는데 이게 달라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2021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가 내일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경우에도 은행이 일부 자율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일 잠정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배상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맡아서 구체안을 잡고 금융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도입이 예고된 뒤에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제처럼 유예 기간을 둘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관련 선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영국은 통신, 수신 금융사가 각각 5대5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금융사와 이동통신사가 같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불법 추심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는 사람 살리는 금융정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형태가 배상이니 은행도 이 보이스피싱 사고에서 일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로 읽히는데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 보완 필요성은 은행들도 절감하고 있다면서 대의 차원에서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배상제도의 근간을 뒤바꿀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완책은 본격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체화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초 시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시행 시기는 가능한 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 와중에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는 가운데도 개인 채무 조정에는 인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청의 절반 이상을 거절해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보다도 승인 비율이 훨씬 낮았는데 왜 그런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빚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금융사가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일부 빚을 감면해주거나 하는 것을 이제 채무조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개인 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승인율은 90.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승인율이 절반 수준인 47%에 그쳐 불승인 건수가 유독 많았습니다. 은행은 채무조정 요건을 갖춰 처리가 완료된 건수가 많았지만 정작 승인율은 52.7%에 그쳤습니다. 전체 업권 중 채무조정 승인율이 80%에 못 미치는 곳은 은행권이 유일하며 저축은행, 대부업권보다 승인율이 낮았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조정 유형도 원금 감면 대신 분할 상환이나 만기 연장 등에 몰려 있다며 은행권 채무조정이 미흡한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은행들만 저렇게 승인율이 낮은 게 뭔가 석연치 않은데 이유가 뭡니까? 보증부 대출이 많아 은행들이 단순히 만기 연장을 해주고자 해도 보증서를 발급해준 보증기관의 보증서 연장 등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증기관도 보증서 발급 현황과 만기 등을 따져가며 보증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보증부 대출의 문제를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올해 4월 당시 김소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와 보증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채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증기관 간 채무조정 협약 추진 등을 중재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두 국가 간의 조선업 협력이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우선 조선소를 찾은 이 대통령의 발언부터 짚어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3호선 스테이트 오브 메이노의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사 직후 골리앗 크레인과 도크 현장을 둘러본 뒤 방명록에 한미조선 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전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조선업 르네상스를 한미가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 내 선박 건조를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 투자 계획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현지 조선소인데요. 하나그룹은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의 지렛대 역할을 했던 조선산업협력투자펀드 1,500억 달러가 주요 투자 재원입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연간 건조 능력을 20척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이다라면서 도크, 암벽 톡층과 블록 생산 기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3,18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오후 3시 기준 0.1%가량 오른 3,183선 안팎에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2% 내외 내린 800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 주간 종가보다 70전 내린 1,396원 안팎에서 거래 중입니다. SPC그룹이 공장 사망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생산직 근무 제도를 개편합니다. SPC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 3교대를 도입하거나 중간조를 운영하는 형태로 근무 제도를 개편하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SPC는 이를 위해 생산직 약 250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습니다.